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과학대학교 기초교양교육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안정희입니다. 오늘 이 설명회에 제가 그 요청을 받은 내용은 저희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과 관련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한 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어떤 운영 사례를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쓰기 교육이라는 이 교과목이 저희가 독립적으로 우리 대학에서 운영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전문대학의 상황이 물론 여기 설명회에 지금 참여하신 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교양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 시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쓰기 교육을 단독으로 이렇게 교과목을 설정한 경우는 없고 대체로는 이제 뭐 의사소통이나 혹은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뭐 관련된 이런 교과목의 한 파트로 글쓰기 교육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말씀들은 대체로는 이제 의사소통이라는 교과목을 운영했던 저희 대학의 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반가운 마음으로 이 그 설명회 준비를 저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기능 안에 우리 아이들이 좀 제한된 그런 여건에서도 좀 더 이 글쓰기와 관련된 그런 실습과 또 어떤 그 훈련이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아주 컸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저희 대학에서 있었던 사례를 그냥 뭐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말고 그냥 다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야 저희들의 니즈를 좀 더 솔직하게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료를 좀 만들게 되었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 설명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제가 나열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로 조금 더 이 기능에 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고민을 같이 공유하셔서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그 항목들이 좀 이렇게 생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뭐 직무 현장에서 이제 글쓰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다 공유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특별한 저의 사례를 조금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문대학 안에서 이제 교양 교과목이 어떻게 개설되고 있고 또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전반적인 체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대학 안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글쓰기라는 그런 단독의 교과목은 없지만 의사소통과 관련된 교과목으로 이름도 굉장히 이제 여러 번 바꾸면서 저희가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으로도 저희가 3년을 운영을 했었고 또 의사소통으로 또 한번 개편을 하게 되고 또 지금 올해부터는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이라는 교과목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어떠한 그런 그 요구에 의해서 이런 변신을 하면서도 애를 쓰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좀 올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한계에 의해서는 결국은 정규과정의 그런 그 운영상의 여건이 어렵다면 비교과 운영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해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비교과 운영을 저희가 진행했던 그런 사례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글쓰기 교육 시스템에서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현재 글쓰기 교육의 현실을 조금 제 나름대로 경험 안에서 좀 조금 두서없지만 제가 나열을 해보았고요. 그 8가지의 그런 나열된 내용 중에서 어쩌면 이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이 조금 구원의 그런 손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먼저 직무 현장에서 글쓰기 중요성입니다. 자, 이렇게 뿌옇게 제가 3장의 이거는 이제 가정통신문인데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글을 제가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 글은 사실은 유치원에서 지금 예비교사 아니고 초임교사들이 학부모님들께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어떻게 구하게 되었냐면요. 그 유치원에서 이제 유치원으로 현장 실습 나가죠. 학생들이 이제 유치원 교사들이 교생 실습을 나가는데요.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간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유치원 원장님들을 몇 번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 저희 학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으신 원장님께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귀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뭐 교양센터도 한다면서 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정말 인성도 바르고 참 착실하고 좋은 졸업생이 지금 교사로 오게 되는데 그럴 때 글쓰기를 조금 더 훈련을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원장님의 말씀은 사실은 교육과정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되면서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유치원 교육도 이게 교사들에게 전문성이나 이런 게 위임이 많이 되고 자유도가 좀 그러니까 넓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놀이 중심의 그런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할 때 결국은 이제 교사의 역량이 도드라지게 되는데 교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수업도 진행하고 또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고 수업을 설계해서 운영하는 그 결과까지가 잘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이 학부모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 학부모에게 정말 신뢰롭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글이라는 것입니다. 뭐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게시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글쓰기 역량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많다. 따라서 이 교사들이 좀 글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쓰기가 참 중요하구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공감하는 그런 사례가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하버드를 졸업하신 분들도 현재 일과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답을 했을 때 정말 많은 비율이 이제 글쓰기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남은 여러분들의 그런 성과나 혹은 진급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이겠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도 역시 글쓰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을 한 것으로 보아 저희가 직무 현장에서 이 글쓰기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은 정말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결국은 뭐 간호학과 학생이든 뭐 어떤 다른 직무에 나가는 그런 학생들도 자기 직무에서 글을 안 쓰고는 이제 어려운 그런 걸 다 공감을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고서, 제안서, 뭐 이런 행정적인 거 이런 절차에서 글쓰기 조금 더 훈련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하게 되는 그럴 때 좀 마음이 좀 아쉬운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초중고등학교 때 글쓰기를 안 배우느냐? 그렇지 않죠.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교육과정 안에서 체계적으로 국어 교과목에서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를 차근차근 6년간 잘 배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한번 반성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완성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이제 우리의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요 내용은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입학과 관련된 그런 그 유형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논술 전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논술 전형의 그런 문항들을 비교를 해보면 대체로 뭐 비교 분석해라, 평가에서 설명해라, 뭐 비판적으로 뭐 유형을 분류하라라든지 뭐 너의 견해를 제시하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과정을 잘 따라가면 이런 어떤 논술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이 답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런 논술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정규 과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따로 이제 학원을 가서 논술 공부를만 해야 하는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서두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글쓰기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은 다 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간극이 참 심하다. 그 와중에도 또 이 전문대학은 더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앞에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희 전문대학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먼저 이 두 번째, 세 번째 교과목 개설 현황이나 또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 운영 현황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옳은데요. 제가 의사소통 역량 이렇게 하고 케이스 SI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2019년 즈음에 아마 전문대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역량 기반 교육 과정으로 이제 어떤 그 분위기를 타면서
이전에 있었던 NCS에 표준화된 그런 교육과정이 아니라 우리 대학 안에서 우리 대학 아이들의 역량을 결국은 역량을 증진시키는 거지 어떤 전국적인 그런 표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그 즈음에 역시 이제 우리 학생들의 역량이 어떤지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리고 그 역량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더 보충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교과목 개편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뭐 예상하셨겠지만 그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교양 교과목의 개설 현황이나 교양 교과목을 운영하는 현황과 비교했을 때 이게 정말 어려움이 좀 있는 게 맞구나라는 걸로 설명이 될 듯하여서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아주 이센셜한 그런 그 스킬을 평가하는 KCS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희 대학도 2019년에 이제 이 진단 도구를 가져와서 전수로는 저희가 평가하기가 어려웠고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을 샘플링을 해서 이 역량 도구를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대체로 6가지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른 부분은 다 이제 생략을 하고 이렇게 의사소통 역량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의사소통 역량에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그리고 토론과 조정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체로 시간 배정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과는 되게 참혹스러웠습니다. 전체적인 6개의 영역에서 제가 요게 지금 KCS라서 K라고 썼는데 저희 대학의 T대학입니다. 저희 대학 사례를 제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종합적 사고력하고 의사소통의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요. 이 KCS의 결과는 전체적인 원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점수가 나온 것을 전국 단위의 대학 이거를 이제 4년제 전문대학을 다 통틀어서 전국 단위, 수도권 단위, 비수도권 그리고 이제 개별 대학 단위로 점수를 표준화해서 비교 기준 점수로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저희 대학의 수치인데요. 사고력과 의사소통이 현격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저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사고력과 의사소통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상관이 높지 않습니까? 사고가 잘 되어야 이제 이거를 표현하고 글을 쓰고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낮다는 것은 이제 교과목이나 이거에 관련된 이런 교과목에서 조금 더 보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논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사고력 부분은 이제 또 다른 교과목으로 저희가 논의를 발전을 시켰고요. 이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점수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듣기, 그다음에 토론 조정 능력, 읽기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은데 제가 지금 우리가 같이 관심을 두는 이 말하기, 쓰기 이 부분에서는 점수가 더 아주 현격히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굳이 학생들을 좀 변호하자면 이 말하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조금 이제 응답하는 그런 환경이 예컨대 소리를 넣어야 된다든지 녹음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는 그런 곳에서 응답을 해야 좋은 점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말하기는 그래, 그럼 요건 좀 용서하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쓰기 능력에 이렇게 현격히 떨어지는 이 점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교과목이 결국은 어디에서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전문대학은 전적으로 사실은 교양밖에 없습니다. 전공에서는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전공 교과목을 하기에도 굉장히 이제 거기에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소통과 관련된 이런 교양의 측면이 이제 이거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대학의 사례인데요. 저희는 교양 교과목에 배정된 학점이 그러니까 졸업을 하는 최소 기준이 지금 8학점으로 되어 있고 대체로 학과에서 개설하는 이제 학과별 교양이라는 것이 또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까지를 포함을 해도 10학점 내외이면은 졸업이 가능한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것도 이제 그나마 이제 교기원에서 이제 그 교양 교육의 어떤 그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기초교양센터에서 인성 소양, 그리고 이제 문해 기초 문해와 관련된 그런 교양, 그리고 이제 자유학예와 관련된 이런 프레임도 좀 나누고, 예, 아주 제한적이지만 한 과목을 하더라도 이 목표를 좀 달성시킬 수 있도록 좀 알지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설계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실수는 부족한 그런 현황이다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비단 우리 대학만의 문제는 아닌 거 아마 여기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실제로도 2022년 전문대학 학사 편람회 보더라도 그냥 대체로 교양 교과는 10에서 20% 정도, 그리고 전문 교과의 나머지 실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교기원에서도 진행됐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2년제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가 가장 많은 그런 대학들이 교양 교과목에 할애하고 있는 학점 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어떤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좀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도 뭐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그냥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문대학은 전공 교과목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직무 훈련을 더 강화하는 방침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고요. 또 이제 특성화 전문대학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마 너무 잘 아시겠지만 NCS 교육과정이 유행처럼 도입이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교양에 대해서 이슈화가 됐던 부분은 사실은 국가 직무 능력, 예컨대 이제 우리 뭐 그 직기초라고 말씀하고 있는 직업기초 능력의 10가지의 직무 능력 표준화된 이런 것들을 교양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논의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전문대학 안에서의 교양은 직업기초와도 유사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변형을 또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18년 정도에 저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졸업 이수 학점, 뭐 시수 이런 것들이 축소하면서 이제 대학의 여건을 조금 더 긴축으로 이제 이렇게 그 변화시키는 그런 맥락에서 전문 대학은 그럴 때 어디에서 학점을 줄이겠느냐, 자연스럽게 이제 교양 교육 과정에서 학점을 줄이게 되는 이런 어떤 그 흐름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지금 현황이 이런 현재 최근에 그런 그 변화에서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교기원의 논문에서도 요 부분은 이제 그 다른 논문에서 제가 인용을 해 보았는데요.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을 비교를 했을 때 아주 현격히 교양 학점 비교가 되죠. 한 30% 정도를 배정하고 있는 4년제에 비해서 전문 대학은 상당히 이제 열악한 수준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교과목 개설 현황을 보더라도 이제 보통은 평균 한 2학기나 많게는 4학기까지도 이제 일반 대학에서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에 비해서 전문 대학은 입학한 첫 학기에 하고 아니면 1학년 때 한 학기 정도를 글쓰기에 이제 소요하고 있다. 그것도 사실은 저희 대학의 사례라면 글쓰기 단독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의사소통 교과목 안에 한 파트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여건을 저희가 한번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도 전문대학이라고 해서 직무 중심으로만 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철학적 사고나 인문학적인 그런 사고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글쓰기도 좀 촉진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연구에서도 역시 이 그 전문대학에서 교양 필수로 만약에 교과목을 설정한다면 그 안에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글쓰기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다라고는 다들 이제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결과물로 학생들에게 경험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은 논의가 그렇게 세련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이 아까도 말씀드린 글쓰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사소통 교과목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제가 NCS에 관련된 그 시기도 말씀드렸고 또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바뀌었던 시기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기마다 저희가 이 과목을 계속 개편을 했기 때문에 목차 같은 것들을 좀 공유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맨 첫 번째 저희가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이라는 교과목으로 이때는 2학점으로 이 교과목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NCS에서 얘기하는 대인관계 역량 하나와 또 의사소통 역량 하나를 하나의 교과목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을 들었던 학생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여기 이제 의사소통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과 내용이 너무 많아요. 또 진도 중심으로 나가니까 교수자들이 사실은 이거를 그냥 진도로 빼고 그다음에 여기에 표준화되어 있는 NCS가 제공했던 그 컨텐츠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니까 재미도 없고요. 맥락도 없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일부를 또 영상, NCS가 제공했던 그런 그 영상 자료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생들은 이 교과목이 그냥 학점만 나오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게 아주 대부분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웠고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대인관계 의사소통 이런 어마어마한 역량을 함께 가져가는 게 맞나라는 반성과 함께 이 내용을 좀 더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야겠다. 적어도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KCSI의 결과를 보더라도 쓰기의 그런 낮은 영역, 낮은 점수 이런 부분 조금 저희가 뭐 한강에 돌을 붓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쓰게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과목을 체험 중심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교과목으로 한번 개편해보자라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으로 교과목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서 그때 당시에 핵심 역량도 저희가 한번 뽑아보고 또 이제 역량에 맞추어서 단원을 설계하는 이런 그 교과목 개발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것도 저희 내부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깥에 외주를 주어서 저희의 요청들을 다 드려서 이거를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강의 내용에 5분 글쓰기, 말하기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와 같이 매 시간마다 아이들이 조금 자기의 어떤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거를 꼼꼼히 주차별로 저희가 설계를 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뒷부분에 이제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프리젠테이션,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해보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써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과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의 그런 교재도 개발을 했는데 그냥 교재가 이론서처럼 나온 것이 아니고 직접 거기에 막 써보고 그 다음에 뭐 그림도 그려보고 하는 아이들만의 그런 워크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또 다른 특징은 이제 교수학습 지도서를 만들어서 요거를 지도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요러요러한 단계를 좀 숙지하시고 뭐 생략은 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이런 틀을 좀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는 방식으로 이 교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기가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험하고 아이들과 직접 글 쓰고 하는 것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결과물이 그렇게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의사소통이라는 교과목 하나에 이렇게 담는 게 맞냐? 아이들이 또 그래도 뭐 갈등 관리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고 이전에 했던 그런 맥락에서도 이 교과목을 또 한번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22년도에 다시 한번 이 교과목을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이라는 과목으로 개편을 해서 올해부터 다시 이 새로운 교과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주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쓰기 말하기 중점을 두겠다라는 걸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쓰기라면 다른 거 말고 그냥 실용 글쓰기, 우리 전문대학 학생들의 가장 요구가 큰 자기소개서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실용 글쓰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교과목을 표준화한다라는 내용들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워크북, 교수학습 지도서 더 세련되게 저희가 발전시키고 온라인 컨텐츠까지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표준화된 컨텐츠 내용을 보시면서 교수자들이 조금 그거를 뭐 클립으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내용을 좀 보시면서 먼저 숙지하신 채로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 영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올해 저희가 진행한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라는 건 뒤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이 과목은 대체로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실습을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주차별로 내용을 구성을 하였고요. 자기소개서 보고서에 집중해서 학생들이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재 역시 워크북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도서도 저희가 이제 15주차에 해당하는 거를 꼼꼼하게 책으로 다시 이제 교수용으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러닝 컨텐츠를 이제 저희가 13주차를 다 만들었고 요거는 예시 버전으로 제가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1학점, 2학점 수준으로 진행되는 이 의사소통 교과목에서 얼마나 학생들은 글쓰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기초학업 능력이나 글쓰기 수준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요. 이거를 개별적으로 피드백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점.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참여하고 연습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라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직접 써보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그런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정말 간절하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비교과 연계로라도 이런 걸 좀 해보는 게 어떻겠니라는 그런 그 논의로 이어져서요. 저희는 실제 이 부분을 수기 공모라는 형태로 이제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수기 공모를 각각의 담당 교수님들한테 하라고 하기엔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라서 제가 있는 그런 기초교양센터에서 교양 수업을 들은 아이들에게 거기서 배우고 느낀 거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글로 써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대회 형식으로 대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뭐 한 20-30편 정도가 모였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편까지도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200편 정도의 이제 작품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글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건 좀 아쉽네. 이거는 괜찮네라는 그런 분류는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글을 보면서 과연 이거를 제가 이제 심사는 저희 교수님들이 하시고 저도 역시 거기에 평가에 들어가지만 여기에 어떤 코멘트를 주어서 얘네들이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나은 글을 쓰게 해줄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좀 도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것도 제가 아쉬운 사례를 좀 가져다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 뭐 육하 원칙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뭐 주술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또는 뭐 이제 핵심 뭐 어떤 그런 이 내용이 좀 모호하다라든지 뭐 이런 정도는 제가 여기다가 코멘트를 줄 수가 있지만 이런 아쉬운 사례가 어떻게 디벨롭되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또 있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뭐 잘 쓴 아이들은 또 잘 쓰고 있고 전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목이나 어떤 단원 구성, 그러니까 단락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신선하게 또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시를 보면서 글쓰기에 대한 좀 더 정교한 지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그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진행했던 비교과 운영 사례인데요. 올 여름에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기초 글쓰기라는 특강 과정을 열었는데 여전히 이제 글쓰기에 대한 니즈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10주에 해당하는 이거는 줌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비교과로 프로그램을 하나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글쓰기 관심 있는 아이들 모여라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요거를 이제 전문가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조금 이제 받아서 보니까 뭐 자기소개를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또 대학에 대해서 뭐 네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라든지 경험으로부터 친근한 범위로 이렇게 확대를 시켜 나가니까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비교과의 한계가 있어서
네, 이렇게 끝까지 지금 이게 이번 주에 끝이 났는데요. 완주한 학생은 신청자가 한 20몇 명 됐다고 하는데 완주자는 한 5명 내외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이게 쉽지 않구나, 비교과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또 한 번 또 이제 고민이 쌓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현실을 좀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 8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세대의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독서 세대에서 영화 세대로 넘어와서 이제 유튜브에서, 지금은 요즘에 뭐 쇼츠 세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이나 이런 그 강의 영상 1배속으로 듣는 애들 거의 없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보기에 더 능숙한 아이들이라서 쓰기나 문자에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특성이 다양한데 이 다양한 특성을 고교 유형으로도 다양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고 특성하고 요즘에는 아예 학교를 중퇴한 아이들도 되게 많고요.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또 뭐 검정고시 출신, 이런 아이들도 지금 다양하게 전문대학 안에 지금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수준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지도 참 고민스러웠고요. 외국인 유학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 체제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성인 학습자들도 지금 현재 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성인 학습자들도 고등학교 졸업 자격 이후에 정말 공백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들도 있어서 이 글쓰기와 관련된 교육은 정말 시급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예, 뭐 밑에 있는 건 같은 얘기고, 또 교양 실수가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그런 지금 현실, 그리고 교과목이 의사소통이라는 교과목에 저희도 글쓰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이들이 정말 정교하게 글쓰기를 충실하게 나의 그런 어떤 수준에 맞게 교육받았다라는 그런 만족스러운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짚어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에 나와 있는 교수 자원의 문제도 좀 전문대학에서 조금 많이 공유가 될 것 같은데요. 공감되는 부분이실 겁니다. 폐과되거나 또 정원이 축소되거나 하는 경우에 과원 교수님들이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계열을 담당했던 그런 분들이 또 이 글쓰기를 가르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정말 이런 그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저도 이제 교육학을 전공으로 했는데 글쓰기 하려면 사실 되게 주저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전문적인 백그라운드 없이 이런 교과목을 담당하는 것의 문제, 이런 것들도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삭 지도를 한다면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적인 거, 아까도 말씀 누군가가 하셨는데 맞춤법만 교정하면 되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디까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고민의 주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대학도 취업을 대비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거를 작성하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그 시점이 되면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아주 절실한데, 외부 특강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글쓰기가 훈련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지금 이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 연구진들이 너무나 반가워서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좀 도움을 청하는 그런 심정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글쓰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부스팅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완성된 글쓰기, 한 바닥을 쓰는 그런 글쓰기 체험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능력이 다양하다면 학생들에게 맞춤식으로 글쓰기를 클리닝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시도 나에게 내 수준에 맞는, 뭐 상중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맞춤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클리닉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뭐 외국인이나 성인 학습자들, 이렇게 유형이 다양해지는 이런 그 학생들을 좀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그 글쓰기 교육에 대한 그런 접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시수가 적다, 뭐 교과목이 뭐 그 제한되어 있다, 저희가 뭐 그 현실만 탓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특강을 열어도 잘 안 와요. 예, 학생들이 잘 안 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게임처럼 할 수도
있겠고요. 언제든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와서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뭐 그런 어떤 그 피드백 시스템이라든지 지원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글쓰기에 관련되어서 누군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이제 교수 자원이나 이런 분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교수자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표준화된 지도안, 그다음에 교육 가이드,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들을 위한 교육 보조 자료가 좀 충실하게 제공이 되는 것들, 아마 이제 우리 시스템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글쓰기 피드백이 스스로 글쓰기 연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제 동기 유발이나 또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대학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글쓰기 교육 시스템 홈페이지가 이렇게 막 뚱땅뚱땅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점에서 저희의 그런 메뉴가 전문대학의 니즈를 잘 반영해서 완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